내가 네안데르탈인? 3. 기존의 인류학자들은 호모 에렉투스 또는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에서 호모사피엔스로 천천히 진행되었고 호모사피엔스인 네안데르탈인에 이어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인 크로마뇽인이 등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우리들을 헷갈리게 하는 것은 호모사피엔스와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의 구분이다. 사피엔스라는 자체가 우리와 직결된다는 뜻인데 학자들이 처음에는 네안데르탈인을 호모사피엔스라고 하고 보다 현대인과 닮은 크로마뇽인을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로 부르더니 갑자기 네안데르탈인에서 사피엔스를 빼고 크로마뇽인만 호모사피엔스로 부르기 시작했다. 이 문제는 인류사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로 네안데르탈인에서 사피엔스를 제외한 것은 크로마뇽인만 사피엔스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큰 틀에서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는 현대에 살고 있는 모든 지구인들의 선조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크로마뇽인이 유럽 및 중동 지역 등에 살았던 고대 인류임이 틀림없지만 당시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고대 인류 역시 크로마뇽인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이다. 크로마뇽인을 유럽인의 선조인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로 분류할 수 있지만 다른 지역은 현대인의 선조가 다를지 모른다는 뜻이다. 호모사피엔스의 어원은 라틴어로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생물학에서 현생 인류를 가리키는 말로 현대인의 직계 조상으로 인류 진화 과정에서 최종 단계를 의미한다. 문제는 네안데르탈인과 현생 인류가 지구상에 함께 살았다는 점으로 네안데르탈인과 크로마뇽인을 똑부러지게 분류할 수 있느냐이다. 네안데르탈인이 크로마뇽인보다 선대에 태어났으므로 크로마뇽인이 네안데르탈인을 이어서 태어난 인류 선조로 해석한다면 문제는 간단하다. 그런데 인간은 묘한 동물이어서 네안데르탈인과 크로마뇽인과의 연계를 극구 부정하려는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네안데르탈인을 인간 이하의 종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크로마뇽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설명으로 매우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보다 훌륭한 체격, 제대로 된 머리 형태, 위쪽으로 곱게 난 넓은 이마 그리고 그들이 살던 동굴에는 발달된 손기술과 함께 예술과 종교가 있고 추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었던 증거들이 많이 남아있다. 이들이야말로 호모사피엔스라는 영광된 이름을 부여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다. 크로마뇽이 지구에 등장한 시기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대체로 20여만 년 전으로 예상하는데 이보다 상회한다는 연구도 보고되고 있다. 이후 이들 호모사피엔스 즉 크로마뇽인이 5만 년 전 서아시아에 정착할 때의 기후는 현재와 판이하게 달라 사막은 비옥한 땅이었다. 아프리카에서 홍해를 건너 약 3만 년 동안 예멘에 정착했던 이들 중 일부는 사냥감이 북쪽으로 이동하자 그 뒤를 따라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진출했고 일부는 이스라엘과 레바논 등으로 이동했다. 당시 유럽의 많은 지역이 얼음으로 덮여 있었고 비옥한 식물대는 오늘날보다 훨씬 남쪽에 있었다. 그러다가 2만 5천 년 전 지구는 더욱 추워져 북서 유럽과 알프스를 포함하여 육지 면적 약 3분의 1이 얼음으로 덮여 있었다. 빙하기는 약 1만 8천 년 전에 정점을 이루는데 어떤 곳은 얼음의 두께가 3km에 달했으며 해수면은 오늘날보다 120m나 낮아 오늘날의 대륙붕은 대부분 육지였다. 약 1만 5천 년 전 지구의 기온이 다시 상승해 얼음이 녹으면서 해수면이 올라가 대륙붕들이 다시 물에 잠겼고 황량하던 사막 지역에서도 다시 숲이 무성해졌으며 약 12,000년 전부터 인간과 동물들이 살기 좋은 지대가 되었다. 크로마뇽인은 평균 신장이 약 180cm로 현대인들보다 약간 크지만 네안데르탈인에 비해 추위에는 오히려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음에도 크로마뇽인들은 네안데르탈인들이 갖고 있지 못한 지혜를 갖고 역경들을 헤쳐나갔기 때문이라고 설명되었다. 네안데르탈인은 체격이 커서 칼로리 소모가 많고 더 많은 식량을 필요로 했다는 것은 상식이다. 반면에 사냥 무기나 사냥 방법은 현생 인류가 우수했다. 그러므로 크로마뇽인들은 이러한 변화무쌍한 기후에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생존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네안데르탈인은 유아 사망률이 높고 부상을 많이 당했으며 평균 수명도 짧았다. 네안데르탈인의 평균 수명은 45세로 몇몇 크로마뇽인들은 60에서 65세까지 살았다는 것도 이에 힘을 실어주었다. 크로마뇽인은 수명이 비교적 길어 노인들이 아이들을 돌볼 수 있었고 경험과 지식을 물려줄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그런데 네안데르탈인과 크로마뇽인들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자 갑자기 학자들을 혼돈에 빠뜨리는 의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네안데르탈인을 대체한 호모사피엔스인 크로마뇽인이 네안데르탈인에 비해
너무나 갑작스럽게 엄청난 비약을 했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크로마뇽인이 마치 우주에서 온 외계인과 마찬가지라고도 설명되었다. 크로마뇽인들이 남긴 유물을 보면 네안데르탈인들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활과 화살, 창, 오래 잡는 작살, 바늘, 재단된 바지와 몸에 딱 붙는 짧은 상에 칼라 달린 셔츠와 커프스된 소매 등이 발견되기도 한다. 크로마뇽인들도 네안데르탈인과 마찬가지이지만 이들이 사용한 창은 가늘고 약 35cm의 긴 창머리를 갖고 있었다. 그것의 가장자리는 대단히 날카로운 날을 가졌는데 그 끝이 쉽게 부러지지 않도록 원형으로 만들었다. 던지는 창은 사냥꾼이 순전히 팔로만 던지는 것보다 30m 이상을 더 던질 수 있으므로 무서운 맹수에게 접근할 필요 없이 사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머드와 같은 대형 동물들을 인간들이 둘러싸서 잡을 수 있게 된 이유이다. 더욱 중요한 발명품은 활이다. 일반적으로 활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처음으로 사용했다고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활의 사용은 기원전 2만 년에서 3만 년 전 사이에 크로마뇽인으로 생각한다. 창 대신 활 즉 화살을 사용한다는 것은 창보다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이는 사냥꾼이 훨씬 더 먼 거리에서 사냥감과 적을 쓰러뜨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석기 시대에는 활과 화살로 야생돼지뿐만 아니라 붉은 사슴과 노루도 사냥했다. 그들은 작은 부싯돌 조각이나 식물의 가시를 뾰족한 끝에 붙여 화살을 예리하게 만들곤 했다. 화살의 재료는 서중부 유럽의 경우 대부분 느릅나무로 만들었고 길이는 1.5에서 1.0m였다. 스페인과 프랑스 남부의 동굴 벽화에도 사냥 장비로 활과 화살로 사냥했다. 이 당시 사람들의 지식이 매우 높아졌다는 것은 우크라이나의 메즈이리치 마을 근처에서 발견된 네츠의 집으로도 알 수 있다. 이들은 14,000년 전경으로 매머드에 뼈와 송곳니로 집을 지었다. 그런데 이 집들을 짓기 위해 집의 토대에만 100마리가 넘는 매머드의 턱뼈를 사용했다는 점이다. 당시의 매머드 정도를 간단하게 잡을 수 있었다는 뜻이다. 또한 함께 발견된 몇 개의 구덩이들은 육류를 장기간 저장할 수 있는 냉동실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었다. 아르마딜로를 죽인 다음 껍질을 벗겨내어 은신처의 바람막이로 이용한 곳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크로마뇽인들은 남쪽 방향으로 집을 지어 태양열을 이용하는 지혜도 갖고 있었다. 프랑스 오리냐크 부근에 살던 인류는 중앙에 구멍이 난 뼈로 장신용 원반을 만들었고 동물의 뼈로 플루트를 만들기도 했다. 또한 프랑스 남부인 랑드 지방의 호모사피엔스들은 곰과 동굴사자, 이빨의 물고기, 물개, 말 등의 동물 모양 무늬를 만들어 넣고 구멍을 뚫어 목걸이를 만들기도 했다. 이탈리아의 그리말디인은 소라 장식이 붙은 모피 모자를 썼으며 뼈로 단검을 만들고 뼈와 돌로 만든 팔찌를 착용하는 등 현대인과 거의 다름없었다. 이와 같이 크로마뇽이 상당한 지적 능력을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 능력은 매우 후대에 발견된다는 것이 학자들의 발목을 잡았다. 신체적으로 얼뜬한 데다 거의 35에서 45만 년 이상 유럽을 지배한 네안데르탈인이 크로마뇽인에게 밀려났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즉 네안데르탈인과 크로마뇽이 최소한 20만 년 정도 함께 공존했는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의문이다. 여기에서 의문은 첫째 크로마뇽인과 네안데르탈인이 전혀 다른 별종으로 서로 성관계를 갖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로 네안데르탈인이 멸종했느냐는 것이고 둘째는 크로마뇽인과 네안데르탈인의 신체적인 구조는 물론 생활 형태가 거의 유사한 것을 볼 때 교잡을 비롯하여 어떠한 경우로든 연계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네안데르탈인이 크로마뇽인과 교잡 없이 멸종하여 현대인이 크로마뇽인만 구성 즉 대체됐다는 가설을 대체론으로 부르며 크로마뇽인과 네안데르탈인 간의 이종교배를 통해 유전적으로 현대인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연속론이다. 연속론은 네안데르탈인과 현생 크로마뇽인 사이에 일부 교잡이 이뤄졌다고도 설명되는데 이는 곧 현대인들에게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가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가지 가설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현대과학이 이의 해결사로 등장했다. 세계를 놀라게 한 고고학 분야 유전자 분석이다. 네안데르탈인, 크로마뇽인의 유전자 분석을 통해 고인류에 대한 의문점을 종식시키자는 것이다. 이 문제에 관한 한 많은 학자들이 기대 반 우려 반으로 흥미를 보였는데 DNA 검사에 의하면 네안데르탈인은 현생 인류와 염기 배열이 달라 현생 인류에게 유전적으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가 사실이라면 네안데르탈인은 크로마뇽인 즉 현생 인류의 선조와
한때 지구상에서 공존하여 살았지만 서로 교잡을 갖지 않아 피가 섞이지 않았다는 얘기가 된다. 고릴라와 침팬지가 서로 유사하기는 해도 종이 다름으로 성관계를 맺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것은 네안데르탈인을 동물로 비하하고 크로마뇽을 현대인의 선조라고 생각하는 기존 관념에도 부합한다. 두 종이 같은 자원을 가지고 경쟁을 하면 세월이 지남에 따라 열등한 종이 밀려난다는 뜻으로 결론을 먼저 말한다면 네안데르탈인과 크로마뇽인 사이에도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런데 크로마뇽인과 네안데르탈인 간의 관련이 없다는 유전자 분석 결과가 발표되었음에도 연속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이들 연구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발견된 수많은 고고학적 증거를 볼 때 대체론을 증빙하는 유전자 분석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미 결론난 문제를 다시 거론한다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독일 막스 플랑크 진화 인류학 연구소가 이에 나섰다. 그들은 크로아티아의 한 동굴에서 발견된 38,000년 전 네안데르탈인의 뼈에서 채취한 유전 물질을 토대로 미토콘드리아 DNA 염기 서열 지도를 작성했다. 그런데 그들의 발표는 또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했다. 이 결과에 의하면 네안데르탈인과 현생 인류의 미토콘드리아 DNA가 이미 발표된 연구처럼 상당히 다르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두 종이 교잡했을 가능성은 극히 적어 보인다는 뜻으로 연속론의 친형타가 되었다. 그러나 대체론의 연구 결과를 면밀하게 분석한 화석학자들은 계속적인 유전자 분석 결과에도 이에 승복하지 않았다. 대체론에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대체론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유럽과 서부 아시아를 최소한 30만 년 이상 지배했던 네안데르탈인이 매우 빠른 시간 안에 크로마뇽인에 의해 대체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네안데르탈인은 3만 5천에서 4만 년경에 소멸된 것으로 추정한다. 이런 논쟁의 와중에서도 고인류에 대한 화석은 계속 발견되었는데 포르투갈에서 발견된 어린아이의 유골은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아이의 시체는 온통 붉은색 오커로 물들어 있었고 목에 걸었던 장신구의 일부로 보이는 구멍 뚫린 조개 껍데기가 목에 놓여 있었다. 그런데 아이의 유골을 감식한 화석학자들은 이 골격이 크로마뇽인과 유사한 점이 많아 보이지만 추위에 적응하느라고 사지가 짧아지고 뼈대가 굵어지는 등 네안데르탈인의 대표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결론은 네안데르탈인과 크로마뇽이 섞였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의 인류가 네안데르탈인과의 잡종일 가능성을 높여준다. 크로마뇽인과 네안데르탈인이 같은 시기에 상당 기간 공존할 때 서로 짝짓기를 하고 동거 생활도 했다는 증거라는 주장이다. 고고학자들이 대체론자들의 막강한 유전자 분석 결과에도 불구하고 승복할 수 없다는 것은 이와 같은 고고학적 증거가 워낙 명백하므로 이를 유전자 분석으로 결론 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연속론자들은 계속적으로 증거를 제시했다. 특히 오리냐시안 기술 및 예술을 볼 때 네안데르탈인들이 현생 인류로 진화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오르냐시안이란 프랑스 오르냐크 지역의 이름을 따서 명명한 것인데 크로마뇽인 최초의 석기가 발견된 곳으로 대체로 4만 2천년에서 2만 8천년 전의 기간을 의미한다. 오르냐시안 시기의 크로마뇽인들은 유럽 전역에 걸쳐 날카롭게 간 돌날과 골각기들을 대량으로 만들어 결국 현대인의 시조가 되었다는 설명이다. 더구나 크로마뇽의 전형이라고 알려진 오르냐시안 도구가 만들어진 때보다 약 1만 년 전에 제작된 유물, 즉 네안데르탈인들이 만든 것에서 오르냐시안과 유사한 첨단 기법들이 발견되고 있다는 것도 연속론자들이 놓치지 않았다. 이는 오르냐시안 사람들이 도래하기 전에 프랑스 남서부에 살던 네안데르탈인들이 크로마뇽인의 기술 수준에 도달해 있었다는 뜻으로 이런 사실들은 역으로 크로마뇽인이 네안데르탈인들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는 설명도 가능하다는 뜻이다. 그동안 현생 인류의 특성으로만 간주했던 여러 가지 유물들이 네안데르탈인이 절멸하기 훨씬 이전인 호모 속에 속하는 인류의 직계조상들 때부터 이미 진화하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다. 이 말은 당대 월등한 능력을 갖고 있는 네안데르탈인들로부터 크로마뇽인이 이들 기술을 전수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으로 해석되었다. 네안데르탈인들이 크로마뇽인들을 이끌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고고학자들의 주장에 대체론자들이 발끈하면서 최첨단 기술인 유전자 분석도 믿지 않는 것이 말이 되냐고 항변했다. 유전자 분석이라는 것이 첨단 기술의 총하로 등장하여
연속론자들에게 계속 불리하게 진행되자 연속론자들도 대체론자들이 제기한 문제점들을 철저하게 분석한 후 반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대체론자들이 제시한 유전자 분석에 문제가 있으므로 확실한 유전자 분석을 다시 시도하자는 것이다. 과거에 발표된 유전자 분석에 문제가 있다고 공언하면서 새로운 유전자 분석에 집중했는데 결론은 놀랍게도 대체론자들이 아니라 연속론자들의 승리였다. 2006년 6월 일단의 과학자들은 1993년 벨기에의 동굴에서 발견된 네안데르탈인 화석에 이빨 근 조직에 남아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 분리한 DNA 염기서열 분석 결과 네안데르탈인과 크로마뇽 인간의 교잡이 일어난 것이 분명하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네안데르탈인의 신체적인 특징이 크로마뇽인의 특징으로 교체됐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재 유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이 아종으로 변한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발표이다. 이후 계속 발표된 유전자 분석은 연속론을 지지한다. 2010년에도 다시 연속론이 분명하다는 증거가 제시되었다. 네안데르탈인 유골의 유전자 분석 결과에 따른 네안데르탈인이 현생 인류와 결합해 혼종 자식을 낳았다는 결론이다. 2014년 베르노트 박사팀은 네안데르탈인과 현 인류와는 관련 없다고 발표하여 대체론이 정설처럼 인식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러므로 연속론의 주장의 쐐기를 받기 위해 600여 명의 DNA를 분석했다. 그런데 그들의 새로운 연구 결론은 자신들의 가설과 정반대의 결과였다. 유럽인과 동아시아인의 네안데르탈인 유전자가 들어있음을 확인했다. 이 논문을 2014년 사이언스에 게재되었는데 그들이 분석한 것은 머리카락 생성 유전자, 피부 생성 유전자, 결핵성 피부염 발생 유전자 등으로 이들 유전자가 네안데르탈인과 황백인종이 동일하다는 것이다. 이들 결과를 토대로 황인종백인종의 모발이 흑인종과 다른 이유가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적었다. 또한 피부 생성 유전자도 다른데 네안데르탈인의 두꺼운 피부는 추위에 잘 견디게 해준다. 이는 흑인들이 추위에 못 견디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자신들의 처음 연구 결과와 전혀 반대인데 그들은 처음 자료가 정확치 않다는 것을 실토했음은 물론이다. 수많은 연구자들의 연구에 의해 현대인들이 네안데르탈인 유전자를 갖고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이 되었다.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리처드 그린 박사는 크로아티아 빈디가 동굴에서 발견한 4만 년 전의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를 추출 염기서열을 분석한 후 현재 아프리카 남부, 아프리카 서부, 파푸아뉴기니, 중국, 프랑스 등 5개 지역에 살고 있는 민족의 유전자와 대조한 결과 네안데르탈인은 현생 인류와 1에서 4% 정도의 유전자를 공유한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는 크로마뇽인과 네안데르탈인의 논쟁에서 대체론이 참패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과학계에서 이와 같은 예는 매우 예외적이라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여러 번 대체론을 증빙하는 연구 결과가 나와 당연한 일로 생각했음에도 이에 반하는 연구로 선행 결과를 완전히 뒤엎었기 때문이다. 동일한 유전자 분석인데도 결과가 완전히 달리 나온 이유는 간단하다. 초창기 즉 대체론을 발표할 당시 유전자 분석 기술이 완전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후 이 당시에 발표된 모든 유전자 분석 연구 결과는 거의 모두 재검증을 받아 상당 부분이 새로운 검증 결과로 대체되었다. 청취자에게 원하는 것은 1. 구독 2. 좋아요